예, 모두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우리 동호교육과에서 특별 강연회로 우리 바로 옆에 계시는 옆에 학과 영어교육과의 장인철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제목이 영어 경관으로 본 대학국제화와 다중언어주의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듣기로 교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쪽으로 또 그 글도 쓰신 걸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장 교수님은 우리 영어교육과 나오시고 카나다 네, 토론토 예. 토론토 대학에 거기가 OEC 예. 그게 굉장히 유명한 뭔 약자지? 온타리오 Institute for Studies in Education. 그렇죠. 교육연구, 온타리오 교육연구소. 약간 커리큘럼 인스트럭션 그게 다 그 안에 예, 있죠. 예. 네. 그래서 아마 그 교육 그러니까 토론토 대학의 교육을 전공을 하는 다양한 그 교육 관련 전공들이 있는 세계적인 이제 대학원 학부 연구소 전체 총괄하는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거기서 공부를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대구 교대예요. 교대에서 몇 년 계셨죠? 1년 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짧게? 1년 반 있다가 그러면 또 욕 들어먹겠는데 혹시 그 남쪽에서는 이제 매장되시는 거 아닌가? 내려갈 일 없잖아. 집이 부산이어서 기차로 매주 내려갈 때 눈을 감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그 장인철 교수님 모시고 재미있는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 서울대에서 문화다양성 교사 연수가 있는데 거기도 매년 또 언어와 문화다양성 주제로 또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교사 연수에서도 활약을 하시고 여러분 우리 장인철 교수님을 다 같이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성상 교수님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게 비밀 같은 건데 저의 어떤 연구라든지 아니면 고민 같은 것들을 저희과 교수님들한테도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각자의 영역에서 이렇게 좋은 연구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자리를 만들기가 이제 쉽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어떤 연구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사범대에 계신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학생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 저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상 교수님께서 이렇게 잘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에 대해서 좀 제가 제 스스로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의 연구 영역은 이제 언어학에서 여러 분야가 있지만 굳이 한 곳을 뽑아라고 한다면 사회언어학이 가장 가깝습니다. 사회언어학이라고 하는 거는 언어와 사회와의 어떤 관계를 살펴보는 학문이고요. 그런 언어와 사회를 살펴볼 수 있는 어떤 사이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영역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학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영역에서 어떤 사회 언어학이라고 하는 어떤 영역 분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제 학교 내에서 또는 교육과 관련돼서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그와 동시에 아무래도 이제 사범대다 보니 이제 좀 교수법과 관련되어 있는 연구도 최근에 이제 하고 있는데요. 원래 저 개인적으로 이제 박사 논문이라든지 평소에 고민을 해봤던 부분은 어떤 사회언어학, 특히 이제 제가 영어 교육가다 보니 한국 사회에서 영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예, 왜 한국 사람들이 영어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추앙하고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 이런 고민들을 늘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냥 영어라고 하는 언어를 넘어서 다양한 언어들 불어, 독어를 포함하여서 중국어, 일본어
그래서 여기 이제 제목 타이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중언어주의로까지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연에서 이제 선생님들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사실 다중언어주의에 대한 건데요. 제가 다중언어주의와 관련돼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 게 이제 대학이라는 공간, 제가 서 있고 여러분들도 서 있는 그 공간이고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사회언어학적으로 바라볼까라고 했을 때 언어경관이라고 하는 사회언어학의 하나의 부분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이 연구가 2020년에서 한 3년 동안 연구재단의 후원을 받았는데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되게 연구가 힘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그 부분들은 이미 인문학 연구와 저희 그 SNU 저널 오브 에듀케이션 리서치에 이미 이야기가 퍼블리시가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고 좀 더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이 논문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이러고요. 제가 이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된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이런 거였어요. 어떤 하나의 사회, 조직, 소사이어티고 커뮤니티, 그 공동체, 오르거니제이션, 커뮤니티에서 인종적으로 에스니컬리 또는 민족적으로 레셔널리 다양성이 높아지면 과연 언어적인 다양성도 높아질까라고 하는 어떤 질문을 가지고 이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게 높아지면은 이것도 같이 높아질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 요즘 말로 케바케. 네. 예, 케바케인데 사실 뭐 약간 답정너 같지만 결론은 이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 공간에서 인종적인 또는 이렇게 다양성이 높아지면은 언어적인 다양성도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 이게 더 이렇게 흔한 생각인데, 근데 이 연구 결과는 제가 보기에는 항상 그런 것 같지는 않다. 네. 그 인종적 다양성이나 민족적 다양성이 높아지더라도 하나의 공간에서 언어적 다양성이 자동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이 연구에서 발견하게 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다양성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성찰하고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다양성 하게 되면 최근에 이제 사회 이론 이런 데 초다양성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과거와 달리 지금의 다양성은 이제 질적으로 양적으로 되게 다르다. 다양성이 과거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서 다양성이 되게 높아졌지만 지금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경험한 것과 수준의 형태를 넘어선 훨씬 더 복잡한 어떤 다양성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초다양한 어떻게 보면 그냥 다양성이 아니라 초다양성이 나타나는 공간이 과연 어딜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해 보면은 많은 경우에 다양한 어떤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이쪽에 마이그레이션이죠. 이동하면서 교차하는 지역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허브의 역할을 하는 곳인데 많은 경우는 이 경우는 대도시입니다. 특히 어떤 대도시냐면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글로벌 그 노스라고 불리는 선진국들의 대도시, 대표적으로 뭐 뉴욕, 뭐 런던, 뭐 캐나다로 치면은 토론토, 뭐 독일로 치면은 베를린, 뭐 프랑크푸르트 이런 도시들이 초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언어학 영역에서 이런 초다양성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분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어떤 용어가 메트로링걸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도시에서 과연 이렇게 다양한 인종들이 만나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나타나는 언어적 실천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양성이 존재하는 공간이 어딜까? 대도시야. 그 글로벌 노스의 대도시야. 그 대도시 안에서도 특히 사람들이 많이 교차하는 공간이 어딜까라고 했을 때 보통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는 막 일상적으로 물건을 사러 가고 그리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 속에서는 저쪽 도시에서 어떻게 보면은 시골에서 온 물건도 있고. 그리고 이민자들이 와서 자기의 에스닉한 어떤 커머디티를 팔기도 하고. 그래서 시장이라고 하는 공간이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삶을 유지하는 공간과 달리
훨씬 더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막 서로 의사소통하고 부대끼고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초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시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의사소통이 어떻게 일어날까라고 하는 연구를 이제 시드니인데요. 시드니에 있는 어떤 시장의 어떤 의사소통의 실천들을 연구한 게 이제 페니쿡이랑 옥스지라고 하는 사람이 사회언어학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타난 언어적 실천을 메트로링걸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곳에서의 언어적 실천들을 보면은 그냥 언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물리적인 자원들, 그리고 기호학적인 자원들, 그리고 제스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되게 뭔가 크로스하는 횡단적인 언어 실천이 나타나고 있다. 이게 기존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민족어 단위, 네이션 스테이트를 기본으로 하는 뭐 영어, 독일어, 불어, 뭐 이렇게 경계가 되게 나눠지기가 모호한 언어적 실천이 나타나고 있고, 동시에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부산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사소통은 그냥 하나의 의사소통만, 어떤 하나의 공간과 시공간의 하나의 의사소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멀티태스킹하는, 의사소통이 멀티태스킹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의 프레임에 따라서 저도 이제 질문을 던져본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과연 제일 다양성이 높은 공간이 어디일까? 근데 이제 첫 번째 이제 앞선 연구에서는 이제 시장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과연 어딜까? 라고 생각했을 때 서울의 곳곳의 시장을 봤을 때 물론 언어적 다양성이 높지만 되게 조금 민족적 단위로 뭉쳐져 있는 어떤 느낌들이 있고, 가장 많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마이그런트라고 하죠. 이주민들이 모였다가 흩어지고 민글하고 하는 공간이 어딜까를 고민했을 때 저는 이 대학이 가장 다양한 공간이 아닐까. 그리고 앞선 어떤 틀에서 얘기하면은 가장 초다양성이 있는 공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조금 이제 유학생 자료들을 보면 이제 계속 지금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저는 이 통계 자료를 보고 좀 흥미로웠던 거는 심지어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안 들어왔다고 생각하지만 되게 많이 들어와서 증가하는 추세에 사실 있고요. 근데 이제 도대체 유학생들이 어디서 올까라고 보면은 뭐 예상 가능하듯이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뭐 일본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인접한 국가들에서 오는 경향을 사실 보이는 거죠. 그리고 뭐 대학별로 보면은 한양대, 경희대, 성균관대, 연대, 고대, 중대, 한국외대, 가천대, 동국대, 건국대 이 다 서울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서울에 있는 대학들에서 가장 많은 유학생들이 이렇게 지금 모여 있는 거죠. 근데 한국 대학의 국제화는 조금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많은 대학 국제화를 연구하는 분들이 한국 대학은 일종의 리저널 허브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세계 고등교육 시장도 어떻게 유학이라고 하는 큰 마켓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동질하게 어떤 유학생들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 계층화되어 있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은 미국의 대학의 세계화와 과연 한국의 대학과 일본의 대학과 중국의 대학의 세계화가 과연 같을까? 다르게 얘기하면은 미국으로 가는 유학생과 한국 대학에 있는 유학생의 어떻게 보면은 인종적이고 민족적인 구성이 같을까라고 물어봤을 때에 많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대학은 지역적으로 글로벌한 어떤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 국제화를 추구를 하고 있지만 어떤 그 지역에서의 어떤 세계화를 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금방 앞서 본 자료에서처럼 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그래서 이런 연구들 보면 사실 한국 대학을 속칭 찍고 아시아 대학들을 찍고 다시 고등교육에서 좀 더 상위에 있는 국가의 나라들로 이렇게 다시 유학을 가는, 막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주의 어떤 패턴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최근에 이제 한국 대학의 국제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K-팝인 거죠. K-팝이나 K-문화에 대한 관심이 특히 아시아 지역에 되게 관심이 높기 때문에 한국 대학으로 이렇게 조금 이게 유학으로 오는 계기가 되고 있고요. 한국 대학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되게 유학생이 중요해지는 거죠. 뭐 인구 감소에 따라서 이제 국내 대학 입학생들이 감소가 계속 이제 될 거에 예상되고 있고, 실제로 지역 대학에서는 이게 되게 큰 문제인데, 그러면 우리가 학생들을 어떻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채울 것인가라고 했을 때 외국인 유학생들이 좀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이제 다양성, 그러니까 우리 한국 대학들이 다양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다양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이 그린이라고 하는 이제 언어사회학자인데요. 이분이 이제 제시한 개념이 객관적인 다양화와 주관적인 다양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객관적인 다양화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다양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주관적인 다양성은 실제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다양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초다양성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초다양성은 객관적인 다양화라기보다는 주관적인 다양화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렇게 이주의 양을 보면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주의 양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뭐가 달라졌냐 하면은 특정 국가에 쏠리는 그러니까 특정 국가로 이주를 오는 그 집중도가 높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서 언급했던 뭐 런던, 베를린 이런 데서 정주하는 사람들이 이거 너무 다양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실제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으로 다양성은 몰리고, 그 말은 동시에 그 주변에 있는 국가 또는 어떤 지역에서는 다시 따지고 보면 다양성이 훨씬 더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사실 있죠. 근데 이 개념에 따라서 이제 저희 한국 대학의 국제화를 보면은 사실 한국 대학에서 유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걸 객관적인 다양성으로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관적인 다양성은 우리가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언어 다양성과 특히 관련돼서는 언어 다양성이 과연 증가하고 있냐?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유학생들이 많고 주변에 약간 이렇게 그 외국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쓰이니까 좀 국제화 됐다라고 인식만 하고 있는 거냐? 예, 이 주관적인 다양성은 우리가 실제로 물어보고 연구를 해봐야 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언학에서 또 다른 개념인데요. 실제로 이제 사회언학의 언어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변화하느냐는 크게 두 가지 힘이 작동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되게 뭔가 고정되고 표준화하고 뭔가 제약을 가하고자 하는 어떤 힘이 하나 작용하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되게 뭔가 언어가 섞이고 유동적이고 경계가 모호해지고 차이가 생기고 되게 창의성을 발휘하고 언어 사용이 이런 힘이 작용을 하고 사실 있는 거죠. 앞서 언급한 그런 시드니 시장에서의 언어적인 실천은 사실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막 섞이고 이게 어느 나라의 언어인지 되게 이렇게 카테고라이즈하기 되게 힘들고, 예,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 초다양성과 언어 사용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에서는 사실 이쪽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지만, 지금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대학에서는 이쪽 힘이 좀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의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육의 공간은 뭔가 노머티브한 규범적인 언어가 이게 탑다운으로 작용하는 공간이거든요. 대학만 보더라도 우리가 아카데믹한 영어로 한국어를 써야 된다. 한국 대학을 기준으로 보면 또 영어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힘이 되게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힘이 강력하게 작용하면 실제로 유학생들이 많이 오더라도 실제로 언어적인 실천은 시드니 시장에서 막 이렇게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고정된 형태로 또 제약된 형태로 나타나기 쉽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고자 하는데, 이제 언어경관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언어경관은 쉽게 생각하면은 길거리에 있는 표지판, 표지 이런 것들을 그 사회언어학적인 분석의 자료로 이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인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중요하게는 언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호들까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 언어경관을 한번 읽는 연습을 보면은, 요런 거죠. 이게 제가 이제 수집한 자료인데, 외부인 출입 금지,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금지,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가 이렇게 좀 나타나 있는 언어경관이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아시는 분이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너무 웃긴 거죠. 이게 한국입니다. 여기 나가는 거 보이죠? 이제 지하철역인데, 자, 이거를 보면은, 후식 커피입니다.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후식으로 커피를 마셔라 이런 약간 언어 유희를 하는 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언어 경과는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회 언어학에서는 대부분의 언어적인 분석은 그 오랄 데이터, 그러니까 말 데이터를 분석하는 경우가 많고 그게 많은데 언어 경관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리튼 데이터, 특히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공적인 공간에 제시되어 있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왼쪽 거 같은 경우에 대학이 당연히 붙였겠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카페 사장님이 이제 붙였는데 이제 언어 유희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요거를 영어 교육적으로 설명하면 이거 문법적으로 틀린 거죠. Who seeks coffee가 돼야 되는데 이게 용인되는 거죠. 왜? 이거는 그 랭귀지 플레이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전직 학교 화장실에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간단한 표지 같지만 보면은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실제로 여기에서는 어떠한 어떤 그 속지 말하는 기호학적인 자원이 이용되었느냐? 한국어, 영어, 이 픽토그램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거 비주얼도 사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남자 화장실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또 사실 색깔이 들어갔죠. 여기서 빨간색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움찔할지도 모릅니다. 파란색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남자다라고 하는 우리가 문화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담고 있죠. 그리고 사실 요 같은 경우에 요것도 약간 좀 뜯어보면 남자 화장실이면은 men's toilet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man 번역한 남자잖아요. 남자 하더라도 우리는 이게 그냥 화장실인 걸 알게 됩니다. 왜? 여기 화장실 앞에 붙어 있으니까. 예. 사실 그래서 이런 기호학적인 어떤 사인이 어디에 부착되어 있는가 요것도 되게 중요한 어떤 이런 기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부분이 되는 거고요. 요 밑에 영어로 이렇게 조금 있는데 브레일이 혹시 뭔지 아시는가요? 영어로 브레일? 자 보이시나요? 브레일이 한국말로 점자입니다. 점자. 그러니까 나도 찾아봤어. 예.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 이게 브레일의 첨자. 이거 우리는 이걸 보고 뭐예요? 첨자인데 밑에 첨자가 자세히 보면은 들어가 있어요. 첨자.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브레일은 누가 보는 거죠? 예, 시각 장애인이 보는 건데 시각 장애인은 이 브레일이라는 단어를 읽지 못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사실 이게 없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호를 보고 그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 그럼 점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영어로 브레일이라고 써놨을까? 사실 이 같은 경우에 브레일이라고 하는 어떤 기호학적인 자원이 이렇게 표시된 건 사실 조금 약간 어긋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거기다가 뭐 붙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점자기 때문에. 그럼 점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또 영어로 쓴 것도 저는 조금 이렇게 왜 그랬을까? 원래 시작은 단어 아닐까요? 제가 영어과라서 영어가 근데 저게 아마 점자가 아마도 처음에 시작을 프랑스가 함으로써 저 단어를 선정을 했을 네. 그 어원은 뭐 그럴 수도 있을 한국어 말고 영어로 썼냐 이게 핵심이었나. 뭐 다른 재밌는 거 하나 보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이제 제가 사는 동네인데 이러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부산이고요. 네. 바다가 보이지 않아요. 네. 내가 바다가 보이면 자랑을 하겠는데 이제 제가 저 집에 제가 해리라고 말티푸 멍멍이를 키우고 있는데 산책을 막 하고 있는데 금년 이것도 이쪽에 언어 경관인데 보면 한국어 비주얼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요거만 보면 금년이라고 하는 명확한 메시지, 담배 피지 마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장소에 있는지를 보면은 약간 재밌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쪽이 인도예요. 인도인데 인도 쪽으로 붙여놓는 게 정상이잖아요. 요 앞에 이렇게 담배를 팍 피고 있을 수 있는데 이쪽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저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인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요쪽에 있는 사는 사람들한테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가는 사람들한테 담배 피지 마가 아니라 저쪽 사람들한테 담배 피지 마라고 하는 메시지를 다시 던지고 있고요. 근데 이걸 보면은 이게 쭉 있는데 요 세 칸만 붙여놨습니다. 그거는 결국 뭐죠? 요 집 아니면 요 집이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사인이 어떻게 부착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인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호명하는가, 어떻게 타겟팅하고 호명하는가를 다시 보여줄 수 있는 사례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산책을 하다 보면 이 집입니다, 사실. 예, 이 집 아저씨가, 예, 담배를 피우시더라고요. 네. 그 집이 자기 집 아니죠? 아, 저는, 예, 저희 집은 아니고, 이제, 누가 이제, 지원센터에 민원을 넣었겠죠. 이제 민원을 넣었는데 안 고쳐지고 막 하니까, 이제 그 관리 아저씨가 약간 이제, 예, 화가 나가지고, 에이, 근데 진짜 이거는 이 집한테 되게 인티미데이팅 하는 어떤 메시지. 내보고 피지 말라고? 뭐 이러는. 자. 그래서 이제 언어 경관은 실제로 이제 분석을 할 때 디스크립션과 인터프리테이션을 크게 나눠지는데, 디스크립션은 금방 본 것처럼 어떤 언어가 사용됐느냐, 한국어냐, 뭐 독어냐, 불어냐, 아니면 비주얼이 사용됐냐. 언어 작성자는 이제 탑다운 발음업이 되는데, 탑다운은 이제 기관, 학교, 뭐 대학 이런 데서 부착한 거고, 탑다운은 실제로 이제 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좀 자율적으로 붙이는 게 되고요. 의소통 기능은 이제 지시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거고, 명령은 당연히 하지마! 아까 금년!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표현적으로는 이제 자기 어떤 부착하는 사람의 감정이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기술적인 분석에 이제 좀 이용이 되고요. 이제 해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호가 어떠한 공간에 이입되어 있느냐. 그리고 이 기호를 통해서 그 기호를 만든 사람과 기호를 보는 사람의 정체성을 어떻게 호명하고 있느냐. 그 좀 더 나아가서 사실 이 기호 자체의 세련미 같은 게 있거든요. 사실 이런 거는 요거에 비해서 요거는 좀 촌스럽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휘황찬란한데 이건 그냥 종이에 프린트 해가지고 그냥 빨간 색깔로 이렇게 해놓은, 이건 일종의 물질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질성이 나타내는 언어 이데올로기는 도대체 뭐냐?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나중에 뭐 하나 보여줄 사례가 있는데, 표지가 하나로 딱 붙여지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낙서를 할 수도 있고 덧붙일 수도 있고 이러면 되게 중첩되는 시공간이 나타날 수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을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분석은 그냥 수집만 하고 그냥 이제 기계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지만,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문화기술지적인, 실제로 이제 어떤 맥락이 있지 이런 것도 살펴보고, 실제로 어떤 사이트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는 어떤 문화기술지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 국제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한 4개 대학전 정도를 사실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한국 대학의 국제화가 모든 대학이 똑같은 국제화의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재지, 공립이냐 사립이냐, 혹은 크냐 작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국제화의 어떻게 보면 정책이 좀 달라집니다. 4개 대학인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서울의 사립 대형 상위권 대학, 속칭 엘리트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딘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상상하는 그곳입니다. 네. B대학은 이제 지방에 사립대인데, 이게 지방에 캠퍼스가 있고, 예, 이게 지금 이제 브랜치 캠퍼스라고 하죠. 그 캠퍼스에 해당이 됩니다. 네. 몇 군데가 막 떠오르시죠, 지금. C대학은 지방인데 국립인데 소형이다. 왜냐하면 이거는 속칭 말하는 뭐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니까 이것도 좁혀지죠. 이제 속칭 이스트 대학이라고 하는 곳인 거예요. 뭐 지스트,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이 4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근데 C대학을 넣은 이유는 이런 이공계 특성화 대학, 특히 그 테크놀로지와 사이언스에도 영어의 힘이 되게 세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 영어로 논문을 쓰고, 그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 EMI 영어라는 수업을 하고, 그래서 이런 대학들이 영어 강화 정책을 되게 강하게 추진하는 대학이거든요. D대학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 지역 거점 대학, 그러니까 국립인 거죠. 그러면 또 몇 가지로 추려지시겠죠. 네. 익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냥. 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제 자료를 수집을 했는데, 이제 사실 이게 2년짜리 과제였는데 이제 한 3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게 이제 연구재단의 펀딩을 받고 이제 사실 필드워크를 속칭 나가야 되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게 약간 문제가 생기니까 학교 다 문 닫고 학생 없고, 그래서 한동안 이제 어떤 여기 이제 문헌 자료 수집만 가능하지 실제 필드워크가 좀 가능하지 않아서 이게 조금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 4개 대학에서 이제 뭐 이렇게 필드워크를 여러 차례 진행을 했고, 첫 번째는 이제 현장 조사를 하면서 실제로 다중언어 경관이 있는지를 이제 수집을 했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출입 가능한, 코로나가 터진 출입 가능한 장소를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필드워크 하다 보니까 이게 언어 경관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특정 장소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 다중언어 경관, 그러니까 다중언어 경관인데, 다중언어 경관이라고 하면은
좀 이따 정의를 내리자면 다중언어 경과는 제가 여기서 말하는 다중언어 경과는 한국어, 영어 외에 다른 언어가 사용된 언어적인 표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영어를 넣었는데 영어를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로 해보니까 그냥 영어를 넣으면 이거는 그냥 다 찍어야 돼. 막 너무 많아서 한국어와 영어를 뺀 경과. 이제 그래서 이제 다중언어 경과에 조금 집중되어 있는 건물 위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캠퍼스 밖에 또 이제 필드워크를 한번 나가보고, 동시에 이제 제가 면담을 진행했는데 면담자들이 여기 가면 있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줘요. 그럼 거기 또 가보고 뭐 이런 식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동시에 문헌 자료를 이제 대학들이 어떤 좀 국제화 정책이 있고 유학생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료를 수집하고,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국 학생, 유학생 담당자 이제 목관대도 있고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상점의 어떤 직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에스노그래픽한 어떤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결과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한 상황이 어떤가, 4개 대학을 봤을 때 뭐 상상하는 것에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대형 대학들에서 유학생 수가 많고 유학생 국가들이 많다. 뭐 요거 하나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중국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 인접 국가의 유학생들이 되게 많다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한 게 역시 C다. 예, 이공계 특성화 대학인데 이공계 특성화 대학은 학부의 유학생들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이제 유학생이 없고 대학원생인데 대학원생의 구성이 다른다. 좀 차이가 납니다. 흔히 테크놀로지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기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국가들, 인도, 가나, 파키스탄 뭐 이런 국가들에서 좀 오기 때문에 C 대학이 조금 좀 다르네라고 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언어 정책인데, 예를 들면 영어 전용 수업을 하는지, 유학생이 입학하기 위해서 어떤 언어 능력을 요구하는지, 졸업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 그리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밑에는 실제로 대학의 홈페이지에 어떤 언어로 조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것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앞서 살펴본 내용들이 종합대학에서 유학생 수가 많고 국적이 다양하다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대학에서 이제 좀 봤을 때 전반적으로 요구하는 외국어는 이제 영어다. 이것도 크게 어떻게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영어의 중요성이 좀 더 높은 데가 어딜까라고 봤을 때는 사실 C 대학, 이공계 특성화 대학인 것 같고요. 동시에 그럼 C 대학을 빼고 종합대학 중에서는 영어의 중요성이 높은 데가 어딜까? 상상하듯이 엘리트 대학. 그러니까 서울, 사립, 엘리트 대학인 A 대학이, 예를 들면 영어 전용 수업이 의무입니다. 여기는 영어 전용 수업을 듣지 않으면 졸업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대학 같은 경우에 우리는 세계적인 어떤 대학으로 거듭날 거야, 막 이런 정책을 하고 글로벌 리더가 될 거야, 이런 정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 몇 안에 들 거야, 막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쪽에서 영어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한국어와 영어를 빼고 나서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유학생들 중에 가장 많은 어떤 거를 차지하고 수를 차지하고 중국인 유학생이니 중국어를 어떻게 선택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죄송합니다. 이건 C 대학, B 대학인데, B 대학 같은 경우에 영어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고요. 중국어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학 같은 경우는 앞서 살펴봤듯이 유학생 출신 국가 몇 개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학생이 이제 대부분의 많은 부를 차지하고, 그리고 실제로 오는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높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대학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그 영어를 쓰기보다 그냥 그 나라, 그러니까 학생들의 언어로 그냥 제시를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면요, 이게 디스완이라고 하는 사회언어학자가 3개의 언어를 이렇게 조금 위계, 언어 피라미드라고 위계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제일 위에 있는 게 울트라 센트럴 랭귀지인데, 이건 영어. 이건 전 세계 공용어로서의 영어가 있고, 그 다음에 슈퍼 센트럴 랭귀지로 German이 들어가야 되는데 프렌치만 넣어서 제가 바로 지금 바로는 이게 다른 데서 가져오면서 제가 그냥 복붙을 해서 빠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독일어도 슈퍼 센트럴 랭귀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의 의사소통이 그러니까 국가 간의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언어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센트럴 랭귀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각 나라의 어떤 오피셜한 랭귀지, 민족어에 해당, 한국어, 뭐 일본어, 뭐 요 정도
언어가 들어가고, 그 사실 대부분의 이제 세계 언어의 98% 정도는 이제 요것도 아닌 언어, 이제 주변어에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전 세계 언어를 이렇게 속칭 이렇게 위계를 세운 건데, 각 대학이라고 하는 랭귀지 커뮤니티에서의 나타나는 언어들의 위계에도 사실 이런 식으로 분석이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보면은 A 대학, 한국어가 어떻게 보면 한국 대학에서는 좀 제일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영어의 위치인데, 이제 영어의 위치가 그냥 보다 보면은 이제 그런 이제 이공계 대학들의 영어의 위치가 이제 한국어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올라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트 대학, 서울의 엘리트 대학의 영어 위계가 높은 반면에 지방의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의 위계가 낮고, 근데 세 번째 언어는 중국어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조금 중요한데, 영어 B 대학 같은 게 영어와 중국어가 거의 비슷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런 특징들이 조금 보이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언어 경관은 결국은 이 중국어부터 이 언어들이 실제로 공공의 장소에서 언어 경관으로 어떻게 표상되어 있는가, 요걸 이제 살펴본 건데요. 그래서 이거를 살펴봤을 때 이제 이 정보가 이제 이 슬라이드에는 정말 많은데 예, 이제 조금 이제 그쪽에서 우리가 그 언어 경관에서 나타나는 어떤 다중 언어주의, 다양한 언어에 대한 생각이 어떤가를 조금 5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진짜 국제화가 영어 중심이구나, 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막 언어 경관을 막 찍고 있는데 영어를 포함하는 수가 너무 많고, 대부분의 어떻게 보면 공공의 사인이, 그러니까 한국어가 아닌 어떤 언어 경관은 한국어, 영어 플러스 또는 영어로만 된 사인도 너무 많은 거죠. 이제 요런 것들입니다. 영어만 되어 있는 표지와 한국어와 영어가 병기되어 있는 표지, 예, 이런 좀 해상도가 낮은데 이런 표지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이 국제화가 기본적으로 조금 이제 영어의 사용을 전제로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좀 확인이 되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확인이 좀 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병렬적 다중언어주의인데, 사실 다양한 언어가 만나면은 어떻게 쓰이는가는 크게 두 가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로 하나가 나눠지는데, 하나는 그런 어떤 민족의 경계로 그냥 탁탁탁탁탁 쓰는 방식이 있고, 다른 한쪽은 다양한 언어들이 막 섞이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다양한 언어들이 섞이는 거를 트랜스랭귀징이라고 하는 표현, 횡단 언어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그냥 개별적인 어떤 민족어들이 다다다다다닥 이렇게 쓰이는 어떤 멀티링퀄리즘은 그냥 어떤 분들은 멀티플 모노링퀄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건 단일 언어주의다. 다양한 언어를 그냥 이렇게 패러렐로 이렇게 제시한 것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언어 경관 같은 경우는 이 다중 언어가 이렇게 사용된 환경에서 많은 경우에 보면은 그냥 이렇게 병치하는 수준에 있지, 트랜스랭귀징의 실천이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있는 경우를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 다중 언어주의가 공간적으로 되게 고립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막 필드워크를 하다, 요 테이블은 실제로 현지 조사한 거 이렇게 했는데, 한국어와 영어를 제외한 다중언어 표지가 요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 예. 사실 되게 제가 생각했던 거 수가 되게 작았어요. 예. 뭐 그렇군요. 그 다음에 고립된 다중언어주의 같은 경우에 이제 이 표가 그 언어교육원, 네, 언어교육원에 가면 진짜 다양한 언어들이 막 거기에 공공장소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근데 시대학은 영어밖에 당연히 없고요. 보시는 것처럼. 예, 특히 뭐 지방 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에 되게 다양하죠. 그러니까 이런 공간에서만 다중언어주의가 되게 이제 나타나는데, 이게 대표적인 사례인데, 주의사항, 이제 예를 들면 유학생들한테 이렇게 뭐 보이스피싱 당하지 마세요, 뭐 이런 주의사항 붙여놓은 걸 보면은 당연히 이제 여기 중국어고요, 이게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이게 러시아어가 그렇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언어를 붙여내는 경우가 많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되게 재밌는, 제가 재밌다라고 생각한 게 투박한 다중언어주의라고 말을 붙였는데, 대부분의 다중언어 표지가 되게 촌스럽습니다. 이거 왜냐? 그냥 누가 칼라 프린트를 해서 그냥 이렇게 붙여놓거나, 그냥 이거 조금 오래 하겠다 싶으면은 그냥 코팅해서 붙여놓는 이런 형태가 되게 많은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 사실 생각을 해보면, 다중언어 표지를 그냥 누군가 직원이 일하다 표지 필요한 것 같아,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유학생들이 그러니까 다중언어 표지를 관장하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신경을 쓰는 부서가 사실 없다라고 하는 거를 사실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이 대비되는 게 이런 건데요. 근데 코로나 시기라고 했잖아요. 요거 되게 팬시하잖아요. 막 손 막 씻으세요. 이거는 당연히 팬시할 수밖에 없는 게 예, 국가에서 줬기 때문인 거예요. 예, 국가에서 교육부나 어디 질병관리청에서 이게 이렇게 만들어서 주다 보니 이게 팬시하게 나타나는데 안 그런 경우는 이렇게 약간 좀 네. 이런 경우가 나타나고요. 마지막에 이제 억압된 다중언어주의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금방 말했듯이 이제 상향식 표지가 부족하다. 대부분의 표지가 이제 대학이 만든 표지가 대부분이고 실제로 막 유학생이 직접 만든 표지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거가 되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걸 좀 특이하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돋보인 이유는 제가 사실 이 연구를 하게 됐을 때 처음에 생각했던 또 다른 전제는 사실 횡단적 언어 실천이나 상향식 표지가 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캐나다나 이런 데에서는 길거리에 막 한국어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 뭐 한국인 유학생 뭐 모임이 있습니다 모여라 막 이런 걸 표지가 되게 많이 덕지덕지 게시판에 붙여져 있고 그런 걸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유학생이 늘어났으니까 한국 대학에도 그런 게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게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약간 전반적인 경향인 반면에 좀 재밌다라고 하기보기엔 좀 생각해 볼 만한 조금 이제 언어 경관이라고 하는 거는 인데요. 이건 첫 번째는 이제 명령적 긴급한 command 타입은 commanding urgency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일상생활의 도덕 규범을 다중언어 표지로 하는 거. 이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담배 피지 마시오, 뭐 쓰레기 버리지 마시오, 쓰레기 제대로 버리시오라고 하는 표지를 어떤 공용어가 아닌 다중언어, 그러니까 어떤 특정 민족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가장 큰 효과가 뭘까요? 그 말을 쓰는 화자를 잠재적인 어떻게 보면 공공규범의 어떤 위반자로 위치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제일 많이 보는 게 낙서 금지를 한국어로 관광지에 가서 붙여놓는 경우. 그걸 보면은 왠지 나 낙서하지도 않았는데 좀 미안하기도 하고 왜 우리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낙서를 많이 하고 다니는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이제 사실 그런 거죠.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은 네 이제 중국어잖아요. 담배 피지 말라고 하는 건데 이제 사실 이런 거는 사실 중국인들을 타겟팅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사실 이거는 조금 네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대부분이 이제 탑다운식의 어떤 언어 경관이 많은데 발언 경관이 도대체 어디에 나타나는가 이제 나중에 필드워크를 하다 보니 이제 궁금한 거예요. 대부분이 이제 대학이 붙인 건데 뭔가 조금 새롭고 어떤 상향식의 어떤 기호들이 어디에 있을까를 봤더니 특정 공간 예를 들면 이제 랭귀지 익스체인지 이제 유학생들 이런 데는 막 서로 배우고 싶은 언어를 나타내는 언어들이 막 좀 나타나고 이게 제가 이제 재밌었던 건 이제 요건데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대학 안에서 조금 횡단적 언어 실천이라든지 상향식 언어 실천이 대표적으로 나타난 게 이제 속칭 여기 랭귀지 보드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그쪽에 명을 붙여놨어요. 이게 어디에서 발견됐냐면 C 대학에 영어가 되게 힘이 센 대학이라고 했잖아요. C 대학의 유학생 라운지. 유학생 라운지에 이제 유학생들이 이제 좀 휴식을 취하는 거잖아요. 여기 가서 자기 나라 말로 그냥 안녕 뭐 이런 다양한 언어들 그리팅이라든지 건강해 뭐 나는 어디서 왔어 이런 언어들을 자기 언어 말로 이렇게 조금 표시해 준 거죠. 되게 저는 이거 처음에 봤을 때 되게 예술 작품 같다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그런 발언업식의 사인이 많이 나타나는 거는 실제로는 대학 캠퍼스보다는 대학 캠퍼스 밖입니다. 네. 대학 캠퍼스 밖에 이런 음식점을 위주로 이런 상향식 사인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간판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고요. 되게 제가 좀 흥미롭게 살펴본 게 메뉴예요, 메뉴. 네, 메뉴. 밥을 먹어야 되니까 메뉴인데 먹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음식을 먹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메뉴 이렇게 유학생들이 많이 가는 이게 한국 식당에는 이제 멀티링걸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이런 걸 어떻게 만든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학생들이 직접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왔는데
물론 이렇게 번역기 이렇게 해도 되지만 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예 학생들이 만들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된장찌개 다음에 이제 중국어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제 외국 학생들이 오면 자 이거 보여준단 말이죠. 이제 보여주는데 이제 여기는 중국 학생이 왔는데 이제 아까 몽골 학생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몽골 학생들도 나 우리도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 여기다가 그냥 자기가 손으로 막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멀티링글 사인들이 좀 만들어지는 형태는 되게 조금 재미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대학의 김밥천국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여기선 잘 안 나타나는데 여기 영어가 이제 되게 중요하니까 영어로 이렇게 한국어 메뉴만 김밥천국 메뉴가 얼마나 많아요 사실. 그런데 이제 한국어 메뉴를 영어로 이렇게 또 이렇게 유학생들이 만들었는데 이거를 보다 못하니까 대학 당국에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좀 그거를 보고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또 만들어주고 이제 이게 좀 약간 소용이 없어진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이제 벽에다가 이제 실제로 라면 그림이랑 이렇게 또 붙여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거 주문할 때 저거 뭐 이렇게 비빔밥 저거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식당과 관련돼서 되게 재밌는 현상들이 아까 말한 그 시장이랑 되게 비슷한 거죠. 예,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하면 사회 조직 공동체 인존적 민주적 다양성 높아지면 언어 다양성 높아질까? 지금까지 본 거에는 좀 아닌 것 같아. 예, 되게 좀 제약되어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답을 일단은 언어 경감만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제 다음 질문이 왜 이렇게 언어적 민족적 다양성이 높아졌는데 언어적 다양성 높아지지 않는 걸까라고 하는 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물어보고 인터뷰를 통해서 조금 이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좀 재미있었던 게 이제 한국 학생이든지 외국 학생이든지 인터뷰를 해보면은 국제화되어 있는 대학이라고 하지만 국제화의 경험이 되게 단편적이에요. 그러니까 국제화 대학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냐면은 그냥 외국인 눈에 띄던데요? 식당에서 줄 섰는데 뒤에 그냥 중국말이 들리던데요? 저 길 가다가 그냥 외국인 저 금발 사람이 지나갔는데 딱 그 정도로 되게 제한되게 또는 여기 없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머리 무슨 갑자기 히잡. 히잡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막 가던데요. 막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좀 재묘사를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특정한 어떻게 보면은 관습, 언어, 문화적인 어떤 아티팩트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해서 그거를 세계화의 경험으로 의식하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되게 깊게 세계화, 저 사람의 문화는 어떨까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이제 다중언어 경험과 관련돼서 되게 재밌었던 게 이 아까 앞서 언급한 명령적 긴급함 얘기를 한국 학생도 그렇고 유학생도 그렇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중언어 경험은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본 적이 없는데요. 맞다. 화장실에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중국어로 써 있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또는 자취방 근처에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중국어로 써 있는 거 봤어요. 이런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이야기하는 게 결국 다중언어 표지 중에 명령적 긴급함을 나타내는 표지가 되게 셀리언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생이든 한국 사람들한테 그 다중언어 가지고 있는 메시지 자체가 되게 강하니까 되게 조금 인상적으로 사람들이 기억이 잘 남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것과 좀 비슷한데 다중언어 음식점 얘기 되게 많이 카레 집에 가니까 인도 맛있어요. 저기 요즘에 베트남 식당 포 먹으러 가니까 있었어요. 막 근데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상업화된 공간에서 다중언어를 조금 이렇게 발화하는 경우가 인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물어본 거예요. 다중언어 경관 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어 때문에. 예. 그러니까 딱 이런 거예요. 외국인 딱 보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죠. 외국인 보면 영어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외국인을 보면 맨 처음에 영어로 그냥 말을 걸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이니까 영어 쓸 수 있겠지. 그러니까 영어로만 뭔가 정보를 제공해 주면은 오케이.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실제로 특히 지방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아까 많은 유학생들이 아시아권 국가에서 오는데 많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네.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였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학생의 지위인데요. 이제
한국 학생 같은 경우도 좀 뭐랄까, 유학생들은 그냥 뭔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하려고 하지, 뭔가 대외적으로 뭔가 자기 의견을 내거나 이런 것 같지 않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국 학생 같은 경우도, 중국 학생 같은 경우도, 언어 경관이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실제로 대학에서 그냥 유학생들에 대해서 뭔가 신경 안 써주는, 그렇게 인식이 높은 것 같진 않아요. 우리를 받긴 했지만. 그러니까 뭐 이런 지원이 없는 거, 그러니까 언어적인 어떤 다중언어적인 어떤 경관이 부족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영어 이데올로기와 유학생 지위가 되게 실제로는 되게 좀 주변화되어 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그래서 그럼 다중언어 경관 필요할까요? 물어보면은 많은 수가 아니요 라고 대답해요. 심지어 유학생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첫 번째는 이제 의사소통이 온라인 공간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학생 같은 경우 위챗,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걸로 공지가 다 되기 때문에 실제로 공공장소에서 다중언어가 뭐 이렇게 쓰여질 필요가 있을까? 라고 이렇게 필요성이 줄어드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팝하고 뭐 챗GPT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바로바로 일상적인 거는 바로 트랜슬레이션이 가능하니까 뭐 굳이 다중언어 경감이 필요하겠어요? 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이제 세 번째는 대부분의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유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은 자발적인 이주자, 자발적인 이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우리나라 언어로 하면은 한국 문화 학습자인데 필요할까요? 막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좀 재밌었던 게, 대부분의 경우가 다중언어 경관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얼핏 그래도 필요한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한국 학생은 약간 이게 우리 학교가 그래도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세계화를 추진한다라고 하는 학교가 영어만 쓰면 되겠어요? 좀 다중언어를 많이 쓰면은 우리 학교가 좀 다양한 언어가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이런 약간 브랜딩, 대학의 어떤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 브랜딩하는 어떤 요소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유학생인데, 유학생이 이 말도 되게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이 다중언어 경관이 실제로 한국어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필요 없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 초반에 자기 나라 말을 보면 그냥 뭐랄까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그런 약간 정동, 감정, 어떤 표지가 그런 어떤 의미를 줄 수도 있는 거죠. 특히 유학 초반에 약간 적응이 힘들고 이런 시기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이게 일본어로 뭔가, 일본 학생이었는데 일본어로 뭔가 써 있는 걸 보면은 뭔가 좀 안심이 들고 내가 이 공간에서 이제 좀 편안함을 느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이제 요약을 좀 하자면은, 대학의 언어 정책은 국제화 정책의 유학생 정책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언어 경관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 대부분 다 다중언어 경관이 부족하다. 그래서 한국어와 영어 경관이 우세하고, 특히 이공계 특성화 대학 그리고 대외적인 국제화를 추진하는 엘리트 대학일수록 영어의 위세가 좀 세다. 근데 이제 종합대학에서 다중언어 경관 특정 유학생 센터라든지 언어교육원이라든지 이런 데 고립되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향 탑다운 경관 중에 이제 명령의 긴급화, 이게 지금 되게 많이 언급이 되기도 하고 나타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렇게 그런 메시지에 비해서 물질성은 그냥 프린트 해가지고 떡 붙여놓는 요런 물질성 세련되지 못하고, 발음어 표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뭐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과 좀 관련이 되어 있고 특정한 공간에서만 좀 나타난다. 그리고 이런 게 왜 다중언어 표지가 왜 부족할까? 영어, 그리고 유학생의 어떤 한국 대학에서의 지위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근데 되게 흥미로운 거는 다중언어 표지 유지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유학생들도 필요 없다라고 보고 좀 이야기를 하고, 그 이유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사소통의 변화, 그리고 한국어 학습자라는 정체성, 그리고 번역기라든지 테크놀로지의 발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중언어 경관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대학으로 브랜딩을 하거나, 혹은 이제 유학 초기 학생들에게 편안함과 안전함이라는 어떤 감정 정동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자원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물어보면 이제 좀 재현을 하자면, 국제화된 대학에서 결국은 포용적인 다중언어 정책이 도대체 뭐 어떤 걸까, 이런 질문들을 이제 좀 정책적으로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학생의 수가 늘어나는데,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금방 보신 것처럼 학술과 일상적인 언어에서 한국어와 영어의 지위는 높고, 동시에 그거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걸 간과하면 안 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생활을 하고 한국 대학에서 이렇게 하려면은 근데 이제 실제로 한국어와 영어를 한국어와 영어 학습자인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 사람들 그런 유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해야 될까?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좀 다중언어 그 사람들의 다중언어 자원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최근에 어떤 이중언어 교육, 다중언어 교육의 어떤 프레임워크를 가져와야지 일방적으로 그냥 여기 들어와서 그냥 한국어 해, 영어 해라고 그냥 하는 방식 자체는 조금 이제 재고가 필요하다라고 하고요. 모든 거에 대해서 다 다중언어 지원은 필요 없는데 유학생들이 종종 좀 필요하다라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돈 문제, 은행의 계좌 계산하는 게 되게 힘들고 복잡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등록증부터 필요한데 주민등록증이 없잖아요. 예.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자기 비자 문제. 그리고 학생들이 또 많이 하는 게 장학금. 예. 장학금의 정보는 되게 좀 말도 지원서도 부족하고 뭘 내야 되는지도 되게 복잡하고. 예. 그래서 크게 얘기한 게 은행 비자 장학금 얘기를에 대해서는 조금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서포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명령의 긴급화 표지 아까 말했지만 이거는 이게 계속 가면은 제시되면은 특정 그 언어 화자를 조금 스티그마타이즈 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교체가 필요하다. 어떻게 교체가 필요하냐? 한국어 또는 픽토그램을 이용하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공용어라고 생각하는 영어 정도만 해도 사실 충분한데 굳이 거기에 중국어라든지 일본어를 붙이는 거는 살짝 이거는 조금 인티미데이팅한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많은 경우에 이러한 뭐 쓰레기 버리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언어적인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문화적인 차이에 대한 어떤 교육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에이 열받아 쫙 이렇게 붙이고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이제 유학생들이 조금 자기 언어를 인정할 수 있게끔 하는 좀 또 대안적인 공간 이런 것들을 조금 마련해 줄 필요도 있을 것 같다. 아까 C대학의 랭귀지 유학생 라운지처럼 그런 공간들에서는 자기들의 언어를 좀 사용하고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마지막은 원래는 최근에 들었던 생각인데 이 다중언어 표지가 아까 얘기했듯이 약간 감정 브랜딩 이런 것들을 주는데 약간 포용의 상징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학에 지금 고립돼서 다중언어 표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대학의 어떤 일상적인 공간에 중국어라든지 일본어가 들어가는 것 그러면은 이 우리 공간 자체가 되게 다중언어를 포용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이게 브랜딩으로 볼 수도 있지만 포용의 상징으로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얘기하자면은 그렇게 하면은 에타나 이런 데 불만이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저는 왜 학관 앞에 이렇게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런 언어로 이렇게 뭔가를 붙여놨어요 라고 누군가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 시간이 너무 제가 발표를 마치면서 이게 했는데 사실 저가 이제 영어과고 이제 도곡과고 이런데 같이 사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저는 좀 하고 싶었던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학의 언어는 사본대도 그렇고 인문대도 그렇고 이게 민족어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도곡과, 불어과, 영어과, 중국어과, 스페인어과. 근데 사실 최근에 응용언어학이라는 특히 제가 이제 하는 응용언어 사회언어학에서는 이 민족어 개념 자체에 대해서 좀 제고해야 된다라는 언어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언어 자체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어떤 주장들이 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어떤 근대 산물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고 실제로 다양한 언어가 섞이는 공간에서 일단 횡단적인 언어 실천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플루럴링구얼리즘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인데 가치이고 실제로 최근에는 L1, L2도 나누지 말자. 이게 뭐가 L1이고 뭐가 L2인지 되게 모호하지 않냐. 예. 태어나서 배운 언어가 L1이냐? 근데 태어나서 배운 언어가 한국어인데 자기가 영어권에 살면은 영어가 더 우세해지는데 그럼 L2가 영어인 건가? L1은 영어인 건가? 이게 구분이 되게 모호해서 L1, L2보다 LX라고 쓰자. 네. 기업의 이름이 아니라 이런 논의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영어과, 도곡과, 불어과 이런 어떻게 보면은
언어, 그러니까 이런 민족어 단위로 나누기보다 우리가 뭘 같이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런 민족어 단위로 나누기보다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문화적인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제 다문화주의는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중언어주의를 얘기하는 곳이 어디 있을까? 제가 보기엔 한국 사회에 대해서 잘 없는 것 같아요. 예. 마찬가지로 문화 다양성 인데 문화 다양성과 언어 다양성을 동시에 저는 이제 금방 본 것처럼 문화적인 다양성이 높아진다고 언어적인 다양성이 항상 높아지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중언어주의와 언어 다양성과 관련돼서 뭔가 영어과 독어과 불어과 아니면 다양한 언어과들이 조금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좀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책을 언어 다양성과 불평등이라는 책을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이제 그런 언어 다양성이 뭔지, 그 안에서 어떤 언어가 위계가 있는데 위계에 따라서 이제 불평등한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하고 나서 이제 이 평이 하나 있는데 저희 딸 둘째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네, 얼마 전에 이제 독서 일기를 쓰는 데서 제가 얼핏 발견한 거예요. 첫 번째 책으로 글쓴이 잉글리드 필러 언어 다양성과 불평등 옮기니 장희철 느낌표 2개. 아빠가 옮겨서 읽고 있지만 자기 전에 잠 오게 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매우 지루하다. 삭선 매우 지루하고 어렵다. 네, 이 책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좀 받고요. 네. 있지만 그래도 읽어봄직하다 생각이 듭니다. 몰래 쓴 거 보면 저를 살짝 매기는 건가요? 저자를 매기는 예, 저가 보고 너무 웃기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좀 시간이 초과돼서 죄송합니다. 예, 장민철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 언어가 매우 다양해졌는데, 네네. 근데 그 학생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은 다양해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인터뷰할 때 너희들은 다양한 언어를 접하고 다양한 문화를 접했는데 너희들의 가치관과 세계관도 확대되고 다양해졌는가? 이런 인터뷰 질문을 왜 들어가면 이 큰 주제가 안 맞는데?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중언어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 이제 그런 질문을 제가 던지지는 않았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은 국제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던졌는데 근데 아까 나왔던 것처럼 그냥 그 정도만 이렇게 나온 거고 제가 이제 그래서 개인적으로 느낀 것도 국제화 다중언어주의 자체에 대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되게 조금 제한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거는 조금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냥 막 외국 학생들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이게 막 이렇게 인식 자체도 되게 글로벌해지거나 코스모폴리탄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건 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 영역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문화 다양성 교육, 언어 다양성 교육을 해야 되는. 네. 선생님 강연 잘 들었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근데 제가 그 횡단 언어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몇 개 좀 들어주신다면. 최근에 혹시 지금은 이제 사건이 하나 터져가지고 안 됐는데 피식쇼 혹시 아시는 분? 예, 피식쇼라는 유튜브 예, 피식대학에 나오는 피식쇼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되게 대전형적인 어떤 횡단 언어주의를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거기에 이제 한국 사람 게스트가 막 있는데 진짜 한국어 영어를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써요. 자, 오늘 초천자 your guest man 왔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거기에 가끔 한국 게스트도 오고 장원영도 와서 제가 한번 보고 봤는데 실제로 외국에 있는 유명 연예인들도 초청이 된대요. 근데 막 속칭 옛날에 우리가 얘기하는 막 영어를 쓰는데 물론 그것도 영어를 좀 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의사소통이 막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지금 이제 대중문화상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피식쇼 이런 것들이 이제 트랜스랭귀징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언어 사용과 관련돼서 또 나타난 K-팝에 나타나는 영어도 사실 많은 부분에 트랜스랭귀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얼마 전에 GD가 노래를 냈잖아요. GD 노래에 한국어, 영어, 일본어 혹시 들어가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자기 뭐 어떤 기준도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언어를 넣어서 그냥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 노래를 만들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대중문화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혹시
독일에도 횡단 언어 사례로 크락도이치르가 있거든요. 네네. 독일에서 하는 터키계 청년들. 네, 뭐 그럴 거만. 4세대 되는데 네. 독일어를 써. 네. 근데 순수 독일어가 아니야. 맞습니다. 터키랑 독일어가 섞여 있는 거 크락도이치를 하는데 그런 게 트란스링구얼의 사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이 다중언어 사용이 되게 일상화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이제 트랜스랭귀징이라고 하는 실천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최근에 이제 페다고지컬 트랜스랭귀징이라고 그거를 언어 교육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들이 거의 응용 언어학에서 되게 이제 요즘 유행처럼 유행도 한번 좀 꺾인 정도까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한국이라는 공간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중 언어 다양성이라든지 다중문화가 이렇게 크게 높지가 않다 보니 되게 낯선 경험인데 유럽이라든지 이주 배경의 어떤 캐나다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되게 일상적인 훨씬 더 일상적인 언어적인 실천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쟤 너무 샤이해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거 그렇죠. 예, 크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전에는 코드 스위칭이라고 했는데 네. 요새는 다 트랜스랭귀징이라고 걸로 바뀐 예. 그러니까 트랜스랭귀징이 개념적으로는 이제 실제로 발화되는 양식 코드 스위칭과 되게 비슷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새로운 텀을 붙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코드 스위칭 같은 경우에 자꾸 코드 스위칭을 왜 했는지 이유를 찾아요. 이렇게 언어적인 이유를 막 찾아서 이게 어떤 기능 때문에 코드 스위칭을 해서 말을 바꿨어요라고 하는데 트랜스랭귀징에서 더 이상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이게 그 사람의 언어 능력이고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인데 이거를 분석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 사람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양한 언어들이 짬뽕되어 있는데 이거를 나누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언어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고정관념 아니냐. 바이링구얼을 잘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예. 완벽한 바이링구얼들이 있으니까. 네. 질문. 네, 선생님 너무 훌륭한 강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두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 선생님의 발표가 언어 그 사회약, 그러니까 언어 약자들 그 한 사회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다룬다고 했을 때 어떤 이 언어 경관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구성원 수가 양적인 수가 이제 전제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아주 적은 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화자가 있으면은 네. 그거는 이렇게 경관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맞습니다. 점에서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선생님 연구에서는 조금 그 사각지대에 있지 않다는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 건데 오늘 발표 제목이 언어 경관으로 본 대학 국제화 다중언어주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주 노동자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언어 경관으로 본 어떤 특정 지역의 노동 환경과 다중언어주의 해도 너무 연구를 발전시켜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하시죠. 실제로 안산에 가면 네. 이게 언어 경관이 확 다른 것 같아요. 안산, 대림 이런데 언어 경관 용어로 이미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주 그리고 최근에 사실 다중언어가 많이 사용되는 공간은 관광지입니다. 예, 무슨 시장이죠? 떡볶이 팔고 광장시장, 예, 광장시장 이런 데 가면은 경관들이 되게 다중언어, 인사동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사회적 실천과 관련돼서는 이제 투어리즘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미들 클래스의 어떤 그런 소비자들을 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금방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주 노동자들의 영역은 어떤 대림이라든지 이주노동자 지역에서 이제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금방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언어 경관이 이 연구 자료에서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이게 이제 공공장소에서의 리튼 텍스트 이제 문자 언어기 때문에 그것만 볼 수 있고 문자 언어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금방 말하신 것처럼 이게 문자 언어로 드러나기 위한 언어 랭귀지 초이스 다시 말해 언어 선택의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근데 이제 그 언어 선택을 대부분 이제 누가 하느냐라고 했을 때 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학 당국이 하는데 그때 이제 하는 가장 판단의 기준이 화자 수가 얼마만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화자 수가 얼마만큼 되느냐와 언어 선택과의 관계는 이거는 사실 대학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되게 계속 그러니까 센서스를 한다. 우리나라는 언어를 물어보는 센서스가 없는데 캐나다 이런 데서는 어떤 언어를 사용합니까? 라고 하는 센서스에 어떤 언어가 포함되느냐 빠지냐 포함되느냐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기본적으로 화자 수가 얼마나 되느냐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현상들이 있죠. 그래서 그 화제에 포함되지 않으면은 이제 요 책에도 나오는데 그냥 다 퉁칩니다. 그냥 기타 언어. 아까 제가 그 용어 쓰면서 약간 other language 좀 찝찝했는데 기타 영어로 그냥 퉁쳐서 하고 그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 언어적인 배경에 따라 소명되지 못하는 현상이 분명히 있고 조금만 마지막으로 그 이주 노동자인데 그래서 이주 노동자는 제가 언어 경감보다는 실제로 그 사람들이 구두로 의사소통하는 공간을 조금 저는 이거는 연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제가 그냥 인포멀하게 본 데가 이주 노동자 진료소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 트랜스랭귀지 장난 아닙니다. 네, 거기는 한국어 막 영어 그다음에 이제 이주 노동자들 많은 수를 차지하는 이제 뭐 어떤 필리핀 사람들도 많고 어쨌든 막 근데 의사 선생님은 영어를 저는 그러니까 그쪽 민족어를 전혀 모르니까 막 이런 손짓 발짓 트랜스랭귀지 장난 아니에요. 근데 다들 약을 잘 받아가시더라고요. 이게 성공한 거죠 의사소통 실제로. 네. 장 교수님 지금 대학원 석박사 제자들도 이런 주제 논문 지금 쓰고 있어요. 다 필드 나가서 조사하고.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주제인데 애들 안 써요? 이게 이제 이거 말해도 되나요? 왜? 뭐. 이게 첫 번째로 다중언어주의잖아요. 이게 이제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하는 과가 영어 교육과다 보니 주제가 영어가 중심에 다시 있지 다중언어의 중심에 있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좀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관심이 있고 연구를 진행하고 싶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분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체제에서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게 다중언어주의를 연구해봐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겸연적인 면이 사실 있습니다. 의외네. 석박사 논문이 하나도 이쪽으로 안 나왔다 그래서. 제가 온 지 2년밖에 안 되고 예, 아직 이 다중언어주의로 논문을 쓰겠다고 한 쌩은 없는데 트랜스랭귀징으로 쓰겠다. 근데 이제 앞에 단서가 뭐죠? 영어 교실에. 트랜스랭귀징 뭐 이주 배경 학생이라는 트랜스랭귀징으로 쓰겠다. 멀티모달리티 다중 양식으로 쓰겠다 이런 학생들은 있지만 이 언어 다양성이 사회 안에서 어떻게 조금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는 거는 그래서 학생 아직 없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박찬일 교수님 우리 같이 하셔야 되는데 시대 하나 나오겠다. 학생들 네 이제 더 빨리 말하겠습니다. 예. 제가 들으면서 궁금했던 것은 대학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무래도 사회교육과 대해서 중등교육으로 나갈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그쪽에 대해서도 연관시켜서 생각해보게 되는데 다중언어가 사용되는 공간이라고 하면 중등교육 쪽에서는 서울 쪽보다도 아마도 지역에 있는 중학교, 중학교나 고등학교보다도 초등학교 이런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상황을 보면은 이제 다중 언어가 필요한 학생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런 학생들을 다 지원하기에는 그런 학생들이 지원할 선생님들이 조금 인력이 모자란 것도 있어서 지원하기도 어렵고 그 아이들을 한국어에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거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한국어를 좀 더 잘하게 한국어에 좀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런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고등교육 쪽의 측면은 아닌가, 중등교육이나 초등교육 쪽의 측면을 본다면은 이 다중언어를 조금 장려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은 그런 말처럼 한국어를 아이들이 좀 더 잘하게끔 그때는 좀 초점 맞추는 것이 좋을지 좀 궁금합니다. 다양성의 측면에서 아이들을 좀 장려시키는 게 좋을지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중언어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문화 교육은 우리가 되게 익숙한 다중언어 교육은 아직 생소한 영역이고, 근데 이제 응용 언어학이나 영역학에서는 되게 지금 해외 사례에서는 연구가 되게 많이 되어 있는데, 금방 준 질문이 되게 거기 핵심적인 질문인 거예요. 가령 캐나다를 생각하면 캐나다 퀘벡 지역이고 이제 온타리오 지역에서는 영어가 되게 중요한데 이주 배경 학생들이 한국에서 간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이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언어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과
그다음에 그 지역의 어떤 지배적인 언어, 그러니까 캐나다 같으면 영어, 한국 같으면 한국어를 하는 교육이 이렇게 배치되어서 가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가장 큰 틀에서는 그 한국에 온 이주 배경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서 잘 이렇게 적응하기 위해서 한국어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한국어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가가 핵심적인 질문인 것 같고, 근데 되게 지금 많은 경우에 한국어 교육은 그냥 한국어만 일방적으로,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일방적으로 가리키는 식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다중언어 교육에서 얘기하는 거는 앞서 얘기했듯이 학생들의 다양한 언어적 자원을 활용하는 이중언어 교육, 다중언어 교육이 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언학적으로 보면은, 너무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실제로 영어만 사용하는 교실과 영어지만 다양한 학생들의 한국어, 뭐 일본어 이런 자원을 이용해서 영어 수업을 한 교실을 비교를 해보면은 후자가 훨씬 더 영어 발달 속도가 빠릅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중언어 교육에서 어느 정도 인정된 어떻게 보면은 교육학적인 어떤 페다고지인데,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한국에 왔는데, 미국에 왔는데,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로만 해야 돼. 미국에 있으니까 영어 교육은 영어로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강해서 사실 그렇게 임플리멘테이션이 되는 거지, 이중언어 교육이나 다중언어 교육에서는 사실 이론적으로는, 그리고 증거 기반 실증적으로는 어떤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들의 다중언어를 인정해주는 교육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이거는 거의 정리가 제가 보기엔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사실. 네. 네. 독일에도 그게 헤센주하고 네네. 몇 개 주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한 게 있는데, 그 다중언어 교육이 그 초중고에 이렇게 교과목으로 실제로 개설이 되면서 꾸준하게 진행이 됐을 때, 그게 진짜 애들이 이쪽 언어를 잘하면 이쪽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런 연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 군데서 이미 검증이 된 것 같다. 근데 우리는 그게 그만한 돈도 안 들고 쉽지가 않은 세기가 네. 좀 지나야 될 거야.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도 터키 집단 같은 경우는 5세대가 내가 산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실제 초등학교나 그런 데에서 보면은 터키 애들이 많아. 독일 애들도 많아. 그럼 교과서 자체가 한 면은 터키, 네. 한 면은 독일어.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진정한 그렇죠. 다중언어 맞습니다.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지금 초기 시대니까 네. 우선 한국어를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무도 이게 이제 이 책에 나오면 이제 언어 속지주의, 그러니까 그 나라에 오면 그 나라 언어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작용하는 건데, 아까 말했듯이 그러니까 언어적인 발달, 그러니까 그런 영어라든지 한국어의 발달도 그렇지만 다중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다른 그 학생들이 자기 문화에 대한 자존감도 높아지고, 예,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도 유지하게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집에 가서 부모랑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언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학생의 감정, 어떤 그런 자기 정체성, 자존감 이런 것과 관련돼서도 다중언어 교육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이게 좋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제 팔러시 레벨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사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공부 학생들 뭐 질문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한 명만 해라. 네. 아까 교수님께서 우리 만약에 학생 식당에 다중언어를 쓰면은 에브리 타임에 불만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그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언어가 주는 인상, 어떤 위계 질서가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고, 특정 아파트 브랜드나 아니면 맞습니다. 유학원 브랜드 이름들도 북유럽 쪽을 좀 선호하거나 그런 경향이 있는데, 혹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불만이 있을 거라고 보신 건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다양성에 대한 사회 그 어떤 집단의 수용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성이 조금 일상화되어 있고 뭐 차이나 다름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있으면은 이제 그런 공간에 다양한 언어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약간 뭐 이렇게 관용하고 받아들일 텐데, 제가 최근에 이제 마지막에 그 말을 한 거는 최근에 조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양성에 대한 수용의 정도가 점점점 낮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차이나 다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약간 어떤 수용의 정도가 낮아지는 좀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고, 특히 특정 민족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막 제가 막 중국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정 일군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국에 왔는데 미국에서도 미국에 왔으면 영어 써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것처럼 한국에 왔으면 한국어만 있으면 되지,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민족주의의 발현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상황. 에브리타임은 대학생들이 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대학생들은 다양성에 대해 좀 포용적인 의식을 갖고 있지 않나요? 매우 보수적인 많고 최근에 분위기는 훨씬 더 좀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래서 다양성 교육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기 이게 우리가 디버시티잖아요. 예. 근데 이게 국가마다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게 제 생각에는 그 트럼프는 싫어하지만 이 DEI 정책이 그 국가에 DEI가 어느 정도 실현이 되는가, 국가가 어떤 DEI 정책을 갖고 있는가. 맞습니다. 그러면은 diversity, equity, inclusion이잖아요. inclusion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미국도 중서부 지역, 남부 지역 가는 것하고 다르죠. 다릅니다. 서쪽하고 동쪽에 사는가 그 주들이 DEI 정책을 어떤 식으로 강화하고 이런 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딴 나라 같거든. 근데 카나다는 굉장히 DEI가 센 나라예요. 맞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카나다 이야기를 미국에 적용을 하는 거는 완전히 거의, 특히 중서부 남부 가서 이야기하는 거는 훨씬 더 다른 이야기 같거든. 그러니까 어쩌면 유럽하고 카나다가 조금 통하는. 맞습니다. 이제 근데 그런 DEI로 갔을 때는 우리나라는 그 축에도 못 가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국가 정책, 국가에서 어떤 스테이트 폴리시를 어느 관련한 정책을 국가가 갖고 있는가라는 것하고도 굉장히 밀접하다고 보거든요. 네. 카나다에서 그게 가능한 거는 그 국가가, 그 도시가, 그 주가 그런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DEI 말도 못 꺼내요. 이거 그럼 우리가 재작년, 작년에 학교 DEI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결과는 나왔는데 갖고 가서 우리 학교 내에서 CR도 안 먹혀요. 근데 왜 우리한테 돈을 주고 연구를 맡겼어? 이게 안 돼. 이게 엄청난 그 저항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단과대별로 몸집 큰 단과대들이 굉장히 그 단과대 이기주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누가 선점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갈등이 심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교 하나도 이런 거를 못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훨씬 그 미개 국가고 이런 미개 단계에 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만 가더라도 굉장히 열려 있다는 거를 우리가 느끼잖아요. 도쿄에 가더라도 중국어, 뭐 한국어 다 모든 표현들이 굉장히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프렌들리하게, 한국 사람들이 가면 프렌들리하게 느끼는 그런 게 안 돼 있는. 그러니까 근데 외국 같으면은 아마 이런 나라들 같으면은 한 캠퍼스에 예를 들어서 중국 학생들이 이만큼 들어와 있는 캠퍼스라면 분명히 한자로 다 표기를 동시에 할 것 같아. 근데 이런 게 이제 아직도 막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맞아요. 네, 장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요. 몸은 영어과에 계시지만 마음은 동어과에 더 가까우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제가 어딘가에서 본 그 디자인인데요. 그냥 제안을 장 교수님을 비롯하여 우리 교수님들이 이렇게 어디 건의를 한번 학장님한테나 해주시면 좋겠는데, 독일 문화원 것 같기도 한데 뭐 안녕하세요 인사말을 각 나라 말로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거예요. 니하오는 한자로 쓰고 헬로우, 할로우 뭐 이렇게 몇 개의 언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세련되게 디자인을 해서, 지금 관악 캠퍼스에 그런 거 없지 않나요? 사범대가 선정을 해서
여기 뭐 내정 지금 디자인 한다는데 그때쯤 맞춰서 하든. 뭐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고. 네. 그러니까 제가 토론토에 딱 그게 있습니다. 제가 토론토에 딱 들어가면은 영어, 불어, 독어, 그 다음에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뭐 또 제가 그렇죠 모르는 해가 쭈르륵 해가 길에 쭈르륵 이렇게 이게 깃발을 딱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이제 그 깃발을 보고 그러니까 좀 더 비판적으로 저 민족어 중심의 저 디자인 봐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저거 자체도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사실 이제 서울동 가면은 한국동도 여러 가지 깃발이 많은 거고 대사관들이 뭐 그런 그렇게 좀 도시 경관을 이렇게 좀 다양한 언어들로 바꾸는 것 자체도 그런 인식 개선에 조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이제 누가 그걸 만드느냐라는 질문과 관련돼서. 조그만 뭐 실천이라도 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외국에 나가가지고 안녕하세요 발견하니까 너무 진짜 약간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유학생들 하는 게 식당 메뉴만이라도 특히 이슬람 문화권에서 온 사람 이게 도대체 그 소 맞죠? 아니다 돼지고기인가요? 네, 돼지고기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만 표시해달라 라는 이야기 같은 학관 식당 이런데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럼 뭐 소수자인권 보호하고도 연관이 되니까 이런 굉장히 우리는 아직도 현실 공간이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오늘 이후로 깨어날 것 같아요. 다양성 지수. 예, 좋습니다. 장인철 교수님께 박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많이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